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노인 빈곤, 예. 노인 빈곤 문제, 제가 가계부채 담당 국장도 하고 그 이제 그 단면 가지고 이제 통계를 아주 미시적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 예. 이제 그 1분, 2분이, 3분이별로 수입 지출, 뭐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타 뭐 패널 자료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좀 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아까 말씀한 대로 왜 이렇게 느냐, 예.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하면서 정책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도 약간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돼 있잖아요. 예. 총량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더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걸 예.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재정 정책과도 연계가 돼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정부에서 안 쓰는 만큼 가계부채 늘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돼 있는 부분도 한국에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기 각자 때문에 도생이니까. 각자 도생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상당히 높은 가계부채라는 그 하나의 그 한국 경제의 특징과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재정 건전성하고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얘기죠. 비슷한 예. 거예요. 예.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 두 개가 그래서 또 분리된 당연하겠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해를 하면서 들여다봤을 때 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러 지표하고 안 어울리는 그 노인 빈곤율, 자살률. 그 자살이 우리나라가 꽤 높은 나라지만 나이 뭐 60대, 70대, 50대, 40대 이렇게 해놓고 보면 40대 이하는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0대 이상은 10배, 20배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한 서너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노인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우리 동료들과 많이 고민하고 전문가들 대담하고 하면서 한 결론이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됐다. 한국은 당장 88년. 가난한 노인이 진짜 많다. 예, 그래서 한 국민연금은 한 30년 정도는 납입을 하시고 은퇴를 해야 이제 한 60세, 65세부터 한 뭐 그래도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본인 저축을 통해서 해야 돼도 그때는 고도 성장기니까 또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갈 줄 알고 별로 그렇게 저축도 안 하고 자녀한테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덜썩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은퇴하고 이 뭐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자녀들한테 투자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연금이라는 형태의 고정된 그런 저축이 없이 이제 소위 저는 비유로 노년의 차가운 바다에 내던져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나마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게 뭐 폐지를 줍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애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경제 활동 주체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죠? 지금도. 예. 뭐 1, 200만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요. 앞으로도 한 몇십 년을 더 사셔야 돼요. 인구의 뭐 4분의 1이 될 수도 5분의 1이 수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연령대로는 대충 어느 정도 60대 중반 이후죠. 그러면 이 산업 시대 역군들인데 이 노인 빈곤을 어떻게 할 거냐? 해답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가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이미 기초연금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 그다음 노인 일자리. 예. 그 두 개인데 그 영역은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초연금이라 이런 걸 좀 높이자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이게 특정 시점에 나이대로 해서 이제 뭐 결국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기대유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예. 결국 이제 그 목숨 앞에는 다 평등한 거니까 그분들이 언제까지 사실 수 있는 숫자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몇 년 동안 더 사실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 제가 스킴을 짜서 이렇게 한번 제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재정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을 만약에 지출하면
90% 이상은 다 동네 자영업자나 손자한테 쓰겠죠, 다 당연히. 돈입니다. 돌겠죠. 돈이. 예, 예.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누릴 수 있고 우리 뭐 결국 이제 산업화 세대 주역들인데 제대로 교육도 좀 덜 받았고 결국 평생 이제 허리 못 펴고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 이분들의 노년을 우리가 이렇게 잊고 외면하는 게 맞는가? 하나의 근데 그 문제는 재정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재정은 바로 쓰자. 소비로도 이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재정이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당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젊은 세대는 아니 우리가 제일 지금 힘든데 아니 지금 뭐야 그렇게 지금 뭐 세대 간의 갈등도 많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그런 거 차이도 많고 뭐 여러 이제 제가 그 용어를 서로 뭐 여기다 직접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해요. 예.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지금 그 본인들이 제일 그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이게 이 할아버지거든요. 개별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중간에 지금 40대 50대가 또 그 끙끙 앓습니다. 부모 세대잖아요. 그렇다니까.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 본인이 돌보는 거 다 그 주머니에서 나가야죠. 그거 하다가 이 중간 세대가 또 무너지고 아니면 외면도 안 되고 인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가 재정에 조금씩 보존을 하긴 해줘요. 예. 여기가 좀 버텨줘야 예. 부모 세대도 활동을 마음 놓고 하는 거고 부모 세대가 온전해야 또 다음 세대도 사실 이게 또 다 이게 일자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대한테만 가는 돈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다 세대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정도 논의를 우리가 해보.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가 불안해하는 뭐 국민연금의 뭐 국가 보장이랄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 그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또 그것도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죠. 이 나이 든 세대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나이 든 세대는 또 이제 한 60대 이하, 50대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굉장히 너그러운 게 또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이전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많은 네. 20년, 30년 이렇게 한 40, 50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9% 불입하고 받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너그럽게 설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았다. 그리고 뭐 그 이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국민연금 내 가입을 안 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렇게 돼버리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사실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라는 이 합의 메커니즘마저 서로 명백한 것도 그 뭐 우리 세대한테 유리한 거를 양보 못하겠다 하고 합의를 못하면 예. 연금 개혁이 모든 나라한테 어렵기는 어렵지만 우리 조금 그런 문제는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젊은 세대가 좀 적절한 대표성을 갖추고 논의를 해서 좀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장년 세대, 그러니까 안 대표랑 저랑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하면 손해 보는 세대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좀 손해 보고 그 손해 보는 건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좀 얹어주고. 그리고 이익도 아니에요. 지금 장년 세대가 누릴 정도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고. 계속 바꾸면 우리는 조금 더 꿀을 빠는데 더 이상 빨지 말고 이제 이건 바꿔주고 그래서 그래야 청년들도 좀 다독다독이 되지. 그리고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 예. 우리의 삼촌 세대들 지금 이제 60대 후반 70대 들어가신 이분들은 조금 더 도와주자. 재정을 좀 풀어서라도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전반적으로 다 재정이 타이트해지는 분위기고 이번 정부는 뭐 나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펑크는 또 나는데 그 펑크를 지출을 줄이는 걸로 이제 버텨가고 있더군요. 뭐 그런 취지는 이해는 되나 다만 줄이더라도 이 특히 이제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여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세금 기반인데 예. 저는 세금을 거의 민주화된 뭐 서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새로 증세를 하거나 뭐 신설하거나 이런 거 잘하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되게 도전적이에요. 민주주의가 될수록 새로 세목 만들거나 세목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는, 세율 거 높이는 어렵다. 거.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미 마련돼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국가에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예. 투덜대면서 내긴 내잖아요. 그런 정도로 확립돼 있는 세금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 확보돼 있는 세금원. 확보내 자꾸 줄이지 말고. 예. 그리고 왜 그거를 그만큼 줄이면 다른 그래서 새로 대안 걷어야 세금을 되니까. 만드느냐? 네, 잘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오는 세금 재원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 먼저 쓸까 우선순위를 결국 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요즘 보면 뭐 깎을 때마다 사실 다 저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인들한테 R&D, 가는 거 R&D. R&D 줄였다고 요즘 그러고 스타트업 지원하는 금액도 요즘 줄어서 다 힘들다고 하고 벤처 캐피탈. 이런저런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재정 지원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과연 이런 부분에 있느냐 그것도 고민해봐야 그 돼요. 기준은 뭘로 정해야 될까요? 그걸 뭘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야 요거는 다 돈이 없어. 우리 재정을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 근데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 게 효과적일까? 3%에서 많이 뭐 논의해 준 순서로대로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거 정할 때. 농담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재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각 그 세력 간의 어떤 네. 그 그런 게 있지. 주장이 서로 뭐 소위 말 목소리 큰 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는 것인데 이제 결국 이제 국회의회나 이런 뭐 사회적 논의 과정이 좀 대표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조직화가 안 되고 없는 쪽이 그 모든 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표가 사실 좀 되잖아요. 뭐 어느 정도 표가 되니까 기초연금 한 면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공론의 장도 조금 우리가 어떤 공익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마련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 쪽에 막 이렇게 그 좋은 뭐 방안 내 가지고 그쪽 예산 돈을 잘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사실 사회적인 측면보다도 본인들의 그 편익을 위해서 쓰고 많은 그런 그 그룹도 많거든요. 예? 뭐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지방도 그렇고 뭐 교부금 같이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런 쪽에 숫자가 줄고 그래서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법에 이제 교부금 비율이 있죠. 얼마 20% 정도. 얼마로 준다고 돼 있는데 양보를 안 하잖아요. 대학 재정은 그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부족한데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풀을 넓혀서 쓴다는데도 교육감들 다 또 선거로 뽑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미 확보돼 있는 거라고 또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뭘 어떻게 좀 조정해봐야 될 거야라고 물으면 각자 이제 의견이 다 다를 텐데 네. 누구는 야 이거 법인세는 다시 올려야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 그 재정 가져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 야 이게 근데 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기준은 있으면 이런 좋을 논의할 것 때 같은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 이렇잖아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또 면에서는 정책 결정과 정치의 영역이죠. 각자 그냥 경험과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정답을 알기는 잘 어렵다. 없는데 저는 내버려 두면 목소리 큰 쪽이 그냥 이기는 게임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재정 위기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예. 선진국 서구 우리도 이제 서구 블록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신흥국들의 뭐 이렇게 역할이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정했던 미래의 기본 과정들이 많이 그 제대로 잘 안 맞고 있죠. 성장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프로그램을 훨씬 이전에 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은 그래도 이제 채권 기축통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영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한번 놀란 적도 있지만 그래서 각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서구 정도로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어떤 경직적인 부담이 좀 덜한 거고 우리는 조금 아직은 할 여지가 있다. 할 여지가 있는 상대적으로. 거죠. 할 여지가 있는데 이제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목소리 큰 쪽으로 하면 우리도 이제 금방 이제 경직적인 면으로 고정이 되면 예. 한 번 확보가 되면 절대 양보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력도 좀 다행히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하면 아까 제가 누차도 말하지만 뭐 정년연장 문제나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논의를 해서 뭐 대타협 같은 게 되면은 재정 위기 같은 그런 국면을 맞지 않고 우리가 거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든 어떻게 좀 더 내고 조금 더 받든 아무튼 지금보다는 고통을 좀 분담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수급자 가입자가 예, 예. 그런 쪽이고 국가도 뭐 재정에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재정에서 약속을 하는 거고 뭐 장년 세대, 청년 세대 각 세대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보자. 타협을 해야죠. 그 재정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이렇게 막 찍어도 사실은 그냥 나라가 잘 돌아갔네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한번.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그래서 250%가 야 이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미국도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고 미국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라서 그렇고 일본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도 지금보다는 좀 더 써도 되는 거 아닐까? 뭐 지금의 많이 사정이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근데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나라인데 이제 지금 한 5년 10년 내에는 제일 이제 부채 비율이 나빠지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도 뭐 이태리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낮은 나라고 일본도 저러지는 않았었어요. 일본이 90년 초에 그 소위 법을 잃어버린 그 시기에 20년 30년 그렇게 20년 30년 될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즈음에는 뭐 그렇게 부채비율 우리나라 한 5, 60% 정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위 디플레이션 그 대체도적 불황에 깊은 불황에 빠지고 지금 그게 이제 그 형태가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런 초입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럴 때 완전 그 부채 충격에 너무 빠진 가계와 기업이 다들 웅크려 들어가지고 전혀 투자와 소비를 안 했어요. 근 20년, 30년간. 그러면서 그 자기 부채 비율이 너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나빠지니까 버블이 터져서 그래서 웅크려들면서 소위 이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대차대조표로 자기가 이제 그 계산하는 역할만 하고 소비와 투자를 안 하니까 마이너스 아까 말한 축소 경제가 되잖아요. 재정이 유일하게 그거를 그 지출하면서 해준다. 그 가계와 기업이 뭘 했느냐 저축만 했어요. 저축만 죽어라고. 왜 자기 그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부채비율을 회복할 때까지 안 쓰지. 돈 안 쓰고 쿠폰 나눠줘도 할인해서 저축했습니다. 쿠폰을 나눠줘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그 디플레이션 그 시기에 도입하면 재정에서 그거를 안 쓰잖아요. 재정은 국채만 사니까 저축을 해서 부채 그러니까 그 이자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근데 재정이 대신 써준 거예요. 재정이. 누군가는 돈을 써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재정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같이 만약에 건전 재정으로 도구마에 딱 빠졌다. 결과는 일본이 마이너스 5% 10% 정도 한 20년간 했을 겁니다. 이 GDP 항등식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이빙이 있으면 그 셋 중에 누군가는 써야지. 누군가는 써야 되는 겁니다. 항등식이니까. 근데 재정도 건전 재정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일본의 결과는 역성장을 하는 거예요. 역성장. 일본이 재정이 느슨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재정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200%, 250%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는 일본을 되게 사람들이 좀 조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도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일본이 0%, 0.5%라도 했구나, 20년간. 그래, 제자리 걸음도 쉽지 않은. 제자리 걸음도 쉽지 않았던 거죠. 수면 밑으로 코가 빠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항등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맞는 말씀인데 누군가는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가계부채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일본과 사정이 다르죠. 우리는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가계가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만들고 있는 잘 거죠. 쓰고 있고. 차입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시간 조금 많이 됐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보면 아니야, 좀 더 들읍시다. 감세를 통해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책이잖아요. 예. 법인세를 낮춰주고 예. 이런저런 세금을 줄여주면 음. 사람들 호주머니가 좀 생기니까 소비를 좀 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정부가 쓰든 민간이 쓰든 정부가 결국 쓰든 쓰는 민간이 쓰든 누군가 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덜 걷어서 많이 쓰도록 냅두자 이 전략인데 이게 왜 잘 워킹을 안 할까요? 법인세는 뭐 각자 영역이 다른데 예. 법인세가 뭐 감세를 하면 이제 뭐 지출이 늘을 수 있는데 법인세를 그 깎아주면 결국 기업이 환류를 시키는 방법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 예. 환류가 다시 기업에서 그러려면. 나오려면 네.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높여주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기업이란 부분에서 이쪽으로 환류되려면. 예. 근데 지금 한 3, 40년 전에 비해서는 법인세 투자와 그 유발 효과는 뭐 많은 그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그 문헌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은 투자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독점적인 과점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예. 그리고 투자를 대부분은 유보금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살아남은 쪽은 자기 자발적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 예. 오히려 지금 돈을 많이 쌓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는 명백하게 로스가 생기고 뭐 기업한테 도움이 됐겠지만 결국 국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러면 사실 투자나 임금을 그 종업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이런 식으로 환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류가 얼마나 됐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잘 안 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고맙죠. 저 법인세를 덜 내면.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말하지만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로 보면 환류는 돼야 되는 거죠. 환류 측면에서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는 좀 그 연구가 쉽지 않을 것이 일본도 재정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도 결국 잃어버린 30년 아니었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차관님께서는 야 그렇게 풀었으니까 지금 잃어버린 30년에서 요 정도지 안 그러면 진짜 고꾸라졌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듯이 이게 법인세 깎아줬어도 기업이 뭐 배당 늘린 거 별로 없네 라고 하는 건 야 안 깎아줬으면 더 줄었어 이제 라고 그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기업이 어떻게 많이 독점화된 보지? 환경이 달라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뭔가 깎아주면 서로 더 잘하려고 뭔가 환류되는 게 있는데 난 삼성전자야. 근데 법인세는 기존 기업들한테 뭐 더 잘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똑같이 다 되니까. 전 세계가 다 사실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지 그 텍스 쇼핑하는 경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세금 깎아주면 우리나라로 기업하러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맞는 말이고요. 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영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소위 그 한계 세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저는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법인세는 예. 좀 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군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지금 여당이 당시에는 또 야당이었으니까 예.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 법인세 관련 좀 그래서 낮추자고. 저도 그 아래서 예. 이제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각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권하셨으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거야 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거죠.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도 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논의를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정도 논의까지도 안 이루어지니까 어디 뭐 당연히 매체에서는 더 안 이루어지고 3%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나 1시간 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뭐 논의가 있는 이런 거죠. 데까지 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 예. 야, 하여튼 오랜만에 굵직한 얘기를 좀 토론해 봤네요. 딱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경제에서 실무를 좀 많이 해보신 그래도 경제 그러니까요. 관료들이
약간 좀 그래도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좀 민망하더라도 할 얘기 해야지라고 해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고민은 되게 많이 한다니까 다방면으로.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밖으로 하는 얘기랑 조용히 가서 차 한잔하면서 듣는 얘기는 많이 다른데 오늘은 차 한잔하는 분위기를 방송에서 연출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네. 전 차관님, 이재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